여기 페트로비치 외투 천이 여기 보시다시피 먼지가 좀 안고 낡아 보이긴 해도 새 것이나 다름없네. 그게 전부야. 수선할 것도 별로 없고. 아니요, 수선할 수 없습니다. 이건 형편없는 누더기예요. 이 말에 아카키 예비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너무 상했어요. 아무래도 새 외투를 한 벌 장만하셔야겠습니다. 새 외투라고? 외투.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전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제목을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을 작품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입니다. 평생 남의 글만 베꼈으며 투명 인간처럼 살던 한 하급관리가 어렵게 새 외투를 마련하면서 생긴 비극적인 이야기인데요. 고골은 수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그의 단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외투예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우리 모두는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라는 명언을 남길 정도인데요. 이 이야기를 흔히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프랑스의 비평가 보기에도가 어느 러시아 작가들과 대화 중에 들은 말을 정리한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어느 작가들을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일 거라 추측하면서 그의 명언이 된 거죠. 자, 다시 작품 이야기로 돌아와서 고골의 외투 이전의 소설들은 주로 잘난 귀족이나 용감한 영웅 이야기를 다뤘지만 고골은 외투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 하급 관리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인간의 존엄성을 비웃는 이 냉정한 사회를 날카롭게 풍자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러시아 문학의 새로운 기원이 됐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의 모든 작가는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작품은 200년 전에 쓰였지만 우리의 현실과도 많이 닮아있기에 비극적이지만 깊은 여운도 남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작 외투 한 벌 때문에 비극을 맞이해야 했던 그 남자. 이 책 들어봤니에서 들려드렸던 필경사 바틀비를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 역시 흥미롭게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존재감 없는 존재에 존재감 있는 이야기니까요.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요즘, 코 떨어질 위험 없는 따뜻한 곳에서 감상하시길 바라며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어느 부처라고 하면 좋을까? 아니, 어쩌면 부처 이름을 밝히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정부 부처나 연대, 법원, 요컨대 공공기관처럼 사사건건 나를 세우는 곳도 없기 때문이다. 요즘은 공직에 있는 개인을 건드리기만 해도 날 건드리면 우리 조직 전체를 건드리는 거야? 라며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 곧 사회 전체를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얼마 전에도 어느 치안 판사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된 적이 있었는데 그는 모든 국가의 모든 제도가 무너지고 있으며 황제 폐하의 존엄이 훼손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 증거로 진정서에 어느 연애 소설을 첨부했는데 그 소설 속에는 치안 판사가 대략 10줄에 한 번꼴로 등장하며 때로는 술에 취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러니 뒷말이 나오지 않게 해당 부처를 그저 어느 부처라고만 부르는 것이 좋겠다. 그리하여 어느 부처에 어느 관리가 근무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 높은 직급의 관리도 아니었다. 키는 작고 얼굴엔 곰보 자국이 있었으며 불그스레한 머리카락에 눈은 다소 침침했다.
이마는 벗겨졌고 뺨에는 주름이 패여 있었으며 흔히 말하는 다혈질이라 불리는 안색을 띠고 있었는데 이는 순전히 상트페르트부르크의 기후 탓이었다. 그의 직급은 9급 서기관이었는데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직급은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계층이었다. 높은 관리를 비판했다가는 검열을 당하거나 보복을 당할 수 있지만 이런 하급 관리는 소설 속에서 아무리 우스꽝스럽게 묘사해도 뒤탈이 없어 힘이 없는 자들을 공격하기 좋아하는 작가들의 훌륭한 조롱거리가 되는 직급이었다. 그의 성은 바슈 마치킨이었다. 그의 성은 분명 구두라는 말에서 유래했겠지만 언제 어떻게 불리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집안의 모든 바슈마치킨들은 늘 장화를 신었으며 1년에 고작 2-3번 굽을 갈 뿐이었다. 그의 이름은 아카키 예비치였다. 독자들에게는 이 이름이 다소 기이하고 억지로 지어낸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으나 결코 꾸며낸 것이 아니며 당시에는 이 이름 말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사연은 이러했다.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아카키 예비치는 3월 23일 저녁에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관료의 아내이자 선량한 여성이었고 아이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문 맞은편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오른쪽에는 대부인 이반 이바노비치 예료시킨이 서 있었다. 그는 원로원의 의장을 지낸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며 대모인 안나 셰보노브나 벨러르브 슈코바 역시 구역 장교의 아내이자 보기 드물게 훌륭한 성품을 지닌 여인이었다. 그들은 어머니에게 모키야, 소시야 혹은 순교자 호주 다자트 중에서 이름을 고르라고 권했다. 싫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이런 이름들은 너무 별로예요. 그들은 그녀의 마음에 드는 이름을 찾으려 달력을 한참 들춰보더니 트리필리 둘라 그리고 바라하시라라는 새 이름을 찾았다. 이건 신께서 벌을 내리시는 게 틀림없어요. 부인이 말했다. 이름들이 하나같이 고약하네요. 살다 이런 이름은 처음 들어봐요. 바라다나 바루흐 정도라면 참아보겠지만 트리필린이 바라하시니 하는 이름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다시 달력 한 장을 넘기자 바보시카이와 바흐티시라는 이름이 나왔다. 이제 알겠어요. 부인이 말했다. 이건 운명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아이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따르는 게 낫겠어요. 아버지 이름은 아카키였으니 아들 이름도 아카키라고 할래요. 이리하여 그는 아카키 예비치가 되었다. 아이는 세례식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얼굴을 찌푸렸는데 마치 훗날 자신이 구급 서기관이 될 운명을 예감한 듯 했다. 사정은 이랬다. 보시다시피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그에게 다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음을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가 언제 어떻게 그 부서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를 임명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장이 바뀌고 온갖 상관들이 수차례 바뀌어도 그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그가 대머리에 관복을 입고 태어났을 것이라 단언할 정도였다. 부서 내에서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비원은 그가 지나갈 때 자리에서 일어나기는커녕 마치 파리 한 마리가 접견실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것처럼 그를 쳐다도 보지 않았다. 상관들은 그를 오만하고 쌀쌀맞게 대했다. 어떤 부서장은 그에게 베꼈어 라든가 여기 아주 재미있는 일거리가 있네 라든가 예의 바른 공무원들 사이에서 흔히 오가는 정겨운 인사말 한마디 없이 그저 무심하게 그의 코앞에 서류를 쓱 내밀 뿐이었다. 그럴 때면 서류를 건네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럴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는 오직 서류만을 멍하니 받아들고는 베껴쓰기에만 몰두할 뿐이었다. 젊은 관리인들은 그를 비웃고 놀려댔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기 위해 온갖 이야기를 꾸며냈는데 그가 뻔히 듣고 있는데도 그와 그의 70살 된 하숙집 여주인을 놀려대는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 노파에게 맞고 사는 건 아니냐며 시비를 걸고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빈정거렸으며 심지어 그의 머리 위로 종이 조각을 뿌리며 눈이 내린다고 낄낄거리며 놀려대기까지 했다. 하지만 아카키 야카키 에비츠는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런 장난에도 그는 업무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온갖 괴롭힘 속에서도 그는 글자 하나 틀리는 법이 없었다. 그러다 장난이 선을 넘어 이를테면 동료들이 그의 손을 툭 치며 일을 방해할 때면 그는 이렇게 외치곤 했다. 나를 좀 내버려둬요. 왜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그 짧은 외침 속에는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기묘한 울림이 서려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애처로움이 느껴졌는데 오죽하면 남들을 따라 아키키를 비웃던 신입 관리조차 그의 외침을 듣고 마치 세상이 뒤바뀐 듯 충격에 휩싸여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그동안 교양 있고 점잖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어울려왔던 동료들이었지만 이제는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그들에게서 멀어지게 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가장 즐거운 순간에도 이마가 벗겨진 작은 관리가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왜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라고 외치던 이야기가 떠오르곤 했다. 그리고 그 애절한 외침 속에는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라는 또 다른 울림이 숨어 있었다. 그 젊은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후로도 그는 살아가는 동안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우아하고 세련된 매너 뒤에 얼마나 비열한 천박함이 숨어 있는지, 심지어 품위 있는 신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 그런 추악한 면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몇 번이고 몸서리쳤다. 자신의 업무에 이토록 헌신적인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아카키가 단순히 열심히 일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는 필사라는 단조로운 업무에서도 다양한 즐거움과 재미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그가 유독 애착을 느끼는 글자를 만날 때면 그는 미소를 짓고 윙크하며 입술을 오물거리곤 했다. 마치 펜끝이 글자를 적어 내려갈 때마다 그의 얼굴에도 그 글자가 고스란히 새겨지는 듯 했다. 만약 그의 보수가 그 열정에 비례했다면 아마 그는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높은 관직에 올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를 비웃는 동료들이 말하듯 그는 방앗간의 말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만 할 뿐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친절한 국장이 그의 오랜 노고에 보답하고자 단순한 필사보다 더 중요한 업무를 맡으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을 정리해 다른 부서로 제출할 보고서를 만드는 업무였다. 그저 제목을 바꾸고 몇몇 단어를 1인칭에서 3인칭으로 고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일은 그에게 너무나 고역이었던 나머지 그는 식은땀을 흘리고 이마를 문지르며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그냥 베껴 쓰는 일을 주십시오. 이후로 사람들은 그에게 영원히 베껴 쓰는 일만 시켰다. 필사하는 일 외에 그의 삶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 그는 옷차림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의 관복은 본래의 초록색이 아니라 빛바랜 밀가루색에 가까운 누런빛으로 변해 있었다. 깃은 또 얼마나 낮은지 길지도 않은 목이 깃 위로 삐죽히 솟아올라 요난히 길어 보였다. 마치 장난감 상인들이 머리에 이고 다니는 고개를 까닥거리는 석고고양이 인형의 목처럼 말이다. 게다가 그의 관복에는 늘 지푸라기나 자잘한 먼지 같은 것들이 묻어 있었다. 게다가 그에게는 참으로 고약한 재주가 하나 있었는데 하필 길을 걷다
누군가 창밖으로 온갖 오물을 내던지는 그 절묘한 찰나에 그 밑을 지나가는 것이었다. 덕분에 그의 모자 위에는 늘 참외 껍질 같은 오물이 눌러붙어 있었다. 그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 반면 그의 젊은 동료 관리들은 눈썰미가 어찌나 좋은지 길 건너편 행인의 바짓가랑이 단추가 풀린 것만 봐도 조롱 섞인 비열한 미소를 지을 정도였다. 하지만 아카키 이비치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그저 종이 위에 새겨진 깨끗하고 완벽한 글자들의 나열로만 보였다. 그러다 어디선가 나타난 말 한 마리가 그의 어깨 너머로 콧등을 밀어넣어 그의 목덜미에 거친 숨을 내뿜고 나서야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지금 종이 한복판이 아니라 길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집에 도착하면 그는 곧장 식탁에 앉아 양배추 수프를 단숨에 들이켜고 양파를 곁들인 쇠고기 한 점을 씹기도 전에 삼켰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파리든 뭐든 그 순간 하느님이 보내주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꾸역꾸역 먹어치울 뿐이었다. 배가 차면 그는 식탁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져온 서류들을 필사하기 시작했다. 만약 가져온 서류가 없으면 오로지 자기 만족을 위해 따로 사본을 만들기도 했다. 서류의 문체가 훌륭한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어떤 주의 높은 귀족에게 보내는 서류라는 이유로 애착을 갖고 필사했을 뿐이다. 회색빛 상트페르크부르크의 하늘이 어둠에 잠기고 모든 관리가 각자의 급여와 취향에 맞춰 저녁 식사를 마칠 무렵이었다. 사무실을 가득 채웠던 필기 소리와 수많은 불필요한 업무들도 모두 멈추고 고요한 휴식 시간이 찾아왔다. 관리들은 남은 시간을 만끽하러 서둘러 유흥거리를 찾아 흩어졌다. 누군가는 대담하게 극장으로 향하고 누군가는 거리로 나가 모자 아래 감춰진 여인들의 얼굴을 훔쳐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또 누군가는 동네 하급 관리인들의 모임에서 예쁘다고 소문난 여인에게 잘 보이려 온갖 낯간지러운 아부를 늘어놓으며 저녁 시간을 허비했다. 대개는 동료들의 집으로 몰려가곤 했다. 끼니와 여행을 포기하고 장만한 램프 같은 장식품으로 한껏 멋을 낸 비좁은 방 2칸짜리 집들 말이다. 그곳에 모인 관리들은 유리잔에 담긴 차를 마시고 기다란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카드놀이를 즐긴다. 러시아인이라면 결코 참을 수 없는 온갖 가십거리를 늘어놓고 미천이 떨어지면 기마상의 말꼬리가 잘렸다는 식의 뻔한 농담을 되풀이하며 어떻게든 억지로 웃음을 짜내려고 애썼다. 하지만 아카키 이비치만은 그 어떤 유흥도 즐기지 않았다. 그를 파티나 모임에서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마음껏 글자를 베껴 쓴 후에야 잠자리에 들었고 내일은 하느님이 또 어떤 서류를 필사하게 해주실지 기대하며 미소를 지은 채 잠이 들었다. 연봉 400루블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운명에 만족할 줄 알았던 한 남자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게 흘러갔다. 그리고 별다른 일이 없었다면 그의 삶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될 때까지도 평화롭게 이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길 위에는 하급 관리인, 구급 서기관뿐만 아니라 고위급에게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불운이 도사리고 있는 법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연봉 400루블 남짓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치명적인 숙적이 하나 있었다. 흔히들 건강에 좋다고들 하지만 이 적의 정체는 다름 아닌 북부의 추위다. 아침 9시 각 부처로 출근하는 관리들로 거리가 가득 차면 이 추위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코를 날카롭게 깨물기 시작한다. 그럴 때면 가난한 관리들은 코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곤 했다. 지위가 높은 관리들조차 추위로 이마가 욱신거리고 눈물이 날 정도인데 가엾은 구급 관리인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추위에 노출되곤 한다. 그들의 유일한 대책이라곤 얇디 얇은 외투를 걸친 채 가능한 한 빠른 걸음으로 대여섯 개의 거리를
가로질러 가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경비실로 들어가 발을 녹이며 출근길에 꽁꽁 얼어버린 업무 재능을 다시 녹여내는 것이다. 아카키 예비치는 최대한 빨리 가로질러 가려 애썼음에도 요즘 들어 등과 어깨에 유난히 고통이 느껴졌다. 마침내 그는 그 이유가 낡아빠진 자기 외투 때문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외투를 꼼꼼히 살펴본 그는 코트의 등과 어깨 부분이 거즈처럼 얇아진 것을 발견했다. 천은 너무 닳아 거의 비칠 지경이었고 안감도 너덜너덜 찢어져 있었다. 아카키 이비치의 외투는 동료 관리들 사이에서 늘 조롱거리였는데 그들은 그의 외투를 망토라고 비하해서 불렀다. 실제로 외투의 상태는 귀괴하기 짝이 없었다. 해마다 해진 곳을 덧대기 위해 깃을 잘라낸 탓에 깃은 점점 작아져만 갔다. 게다가 덧댄 솜씨도 형편없어 외투 모양은 제멋대로 뒤틀리고 보기 흉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아카키 이비치는 재단사 페트로비치에게 외투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페트로비치는 어두운 계단을 4층이나 올라가야 나오는 어딘가에 살고 있었는데 눈이 하나뿐이었고 얼굴에는 마마 자국이 가득했지만 관리들의 바지와 관복을 그럴듯하게 수선해 주었다. 물론 그가 술에 취해 있지 않거나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지 않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다. 이 재단사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소설이라면 모름지기 등장인물의 성격을 명확히 묘사해야 한다는 것이 이 바닥의 관례인지라 어쩔 수 없이 재단사 페트로비치를 소개한다. 처음에 그는 그저 그레고리라고 불리던 어느 지주의 농노였으나 해방 문서를 받고 자유인이 되면서 자신을 페트로비치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는 공휴일마다 술을 진탕 마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큰 명절에만 마시다가 나중에는 달력에 십자가만 그려져 있어도 가리지 않고 온갖 교회 축제 때마다 술판을 벌였다. 술에 관해서라면 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을 충실히 따랐으며 아내와 싸울 때는 그녀를 천박한 여자라거나 독일 여자라고 몰아세우곤 했다. 아내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녀에 대해서도 한두 마디 덧붙여야겠다. 불행히도 그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데 페트로비치에게 아내가 있고 그녀가 모자를 쓰고 드레스를 입는다는 정도가 전부다. 미인은 아니어서 근위대 병사들 말고는 길에서 그녀를 마주쳤을 때 모자 아래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없었다. 페트로비치의 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구정물이 스며들어 있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모든 어두운 계단이 그렇듯 눈을 따갑게 만드는 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아카키 예비치는 그 계단을 오르며 페트로비치가 수선비로 얼마를 부를지 고민하며 마음속으로 1루블 이상은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문은 열려 있었는데 그의 부인이 생선을 굽느라 부엌의 연기를 자욱하게 피워놓은 탓에 바퀴벌레조차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아카키 예비치는 부엌을 지나갔지만 부인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마침내 방에 도착한 그는 칠하지 않은 커다란 탁자 위에 다리를 꼬고 고위 관리처럼 앉아있는 페트로비치를 보았다. 일하는 재단사들이 흔히 그렇듯 그는 맨발이었는데 무엇보다 제일 먼저 눈길을 끈 것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두껍고 딱딱하게 변형된 발톱이 박힌 그의 엄지발가락이었다. 페트로비치의 목에는 실타래가 걸려 있었고 무릎 위에는 낡은 옷가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바늘에 실을 꿰려고 3분 가까이 씨름하고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하자 어두운 방구석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실을 탓하며 낮은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안 들어가네. 이 막대 먹은 놈 감히 나를 찔러? 이 고약한 녀석 같으니라고. 아카키 예비치는 페트로비치가 화나 있는 순간에 도착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는 페트로비치가 기운이 좀 빠져 있을 때 혹은 그 아내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애꾸는 악마가 거나하게 취해 있을
때 주문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런 상황에서 페트로비치는 보통 수선 가격을 순순히 깎아주었으며 심지어 고개 숙여 감사 인사까지 했다. 물론 나중에 그의 아내가 찾아와 남편이 너무 취해서 가격을 낮게 불렀다고 불평하곤 했지만 시코팩만 더 얹어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지금 페트로비치는 맨정신인 듯 보였는데 그 말은 곧 그가 사악한 가격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뜻이었다. 아카키 야카키예비치는 이를 예감하고 당장 돌아가고 싶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페트로비치가 하나뿐인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자 아카키 야카키예비치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안녕하신가, 페트로비치. 안녕하세요. 페트로비치가 아카키 야카키예비치의 손을 힐끗 보며 그가 어떤 전리품을 가져왔는지 살폈다. 페트로비치, 이건... 아카키 야카키예비치는 주로 그러니까 저기, 그와 같은 아무 의미 없는 말 부스러기들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곤 했다. 또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처한 상황에서는 말을 끝맺지 못하는 버릇이 있었다. 이건 사실 아주라고 말을 시작하고는 정작 중요한 뒷부분은 잊어버린 채 이미 뜻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착각하는 시기였다. 뭡니까? 페트로비치가 물으며 하나뿐인 눈으로 아카키의 관복 전체를 훑어내렸다. 귓소매부터 등판, 옷자락, 단추구멍까지 전부 그의 손을 거친 익숙한 것들이었다. 재단사들이란 직업병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옷 매무새를 제일 먼저 살피곤 했다. 그게 여기 페트로비치 외투 천이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저기 아직 아주 튼튼해. 먼지가 좀 앉고 낡아 보이긴 해도 새 것이나 다름없네. 다만 여기 한 군데가 조금 등 쪽이랑 여기 어깨 한쪽이 좀 해졌어. 그래, 여기 이 어깨가 조금 보이나? 그게 전부야. 수선할 것도 별로 없고. 페트로비치는 외투를 받아 일단 탁자 위에 펼쳐놓고는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창틀 위에 놓인 코담배 상자로 손을 뻗었다. 상자 위에는 어떤 장군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지만 얼굴 부위가 닳아 문드러진 데다 네모난 종이가 붙어 있어 도무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코담배를 한 움큼 집어넣은 페트로비치는 외투를 들어올려 불빛에 비추어 보더니 다시 한번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고는 종이가 덧대진 장군 초상화 뚜껑을 다시 열어 코에 담배를 가득 채우고는 상자를 닫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니요, 수선할 수 없습니다. 이건 형편없는 누더기예요. 이 말에 아카키 야카키예비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왜 수선할 수 없다는 건가, 페트로비치? 그는 아이처럼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저 어깨가 좀 닳았을 뿐이지 않나. 자네한테 짜투리 천이 좀 있을 테고. 덧댈 천이야 있죠. 천 구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페트로비치가 말했다. 하지만 붙일 데가 없어요. 천이 완전히 사갔습니다. 여기 바늘만 갖다 대도 보세요. 그냥 찢어져 버린다고요. 찢어지면 그 자리에 다른 천을 덧대면 되지 않나. 하지만 덧댈 자리 자체가 없다니까요. 덧대봐야 소용없어요. 너무 상했어요. 그나마 모직이라 이 정도지 바람이라도 불면 날아가 버릴 거려. 그래도 다시 좀 덧대보라니까. 어떻게든. 안 된다고요. 페트로비치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도저히 손댈 수가 없어요. 아주 엉망이라고요. 차라리 이걸로 각반이나 만들어 신으시죠. 양말은 따뜻하지 않으니까요.
양말은 독일 놈들이 돈 벌려고 발명한 거라고요. 페트로비치는 기회만 있으면 독일인들을 비꼬는 걸 즐겼다. 아무래도 새 외투를 한 벌 장만하셔야겠습니다. 새 외투라는 말에 아가키 예비치의 눈앞이 캄캄해졌고 방 안의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유일하게 또렷이 보이는 것이라고는 페트로비치의 코담배 상자 뚜껑에 붙은 종이 얼굴을 한 장군뿐이었다. 새 외투라고? 그가 꿈꾸듯 중얼거렸다. 난 그럴 만한 돈이 없네. 새 외투요. 페트로비치가 잔인할 정도로 태연하게 대답했다. 글쎄, 만약 새 것을 맞춘다면 얼마나 드냐고 묻는 거죠? 그래. 적어도 150 루블 이상은 내놓으셔야 할 겁니다. 페트로비치가 입술을 의미심장하게 오므리며 말했다. 그는 상대에게 강렬한 충격을 주는 걸 즐겼고 상대를 완전히 기절초풍하게 만든 뒤 그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살펴보는 걸 좋아했다. 외투 한 벌에 150 루블이라니. 평소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가엾은 아카키 예비치가 태어나 처음 비명을 질렀다. 그래요, 손님. 페트로비치가 말을 이었다. 어떤 외투냐에 달렸죠. 깃에 단비털을 두르거나 모자에 실크 안감을 넣는다면 200루블까지도 올라갑니다. 페트로비치, 제발. 아카키 예비치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페트로비치가 노린 충격요법에 반응할 기력도 없이 그의 설명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은 채 그저 애처롭게 매달릴 뿐이었다. 어떻게든 수선을 좀 해주게. 조금만 더 입을 수 있게 말이야. 안 됩니다. 그건 돈 낭비에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페트로비치가 단호하게 말했고 아카키 예비치는 완전히 낙담한 채 돌아섰다. 하지만 페트로비치는 그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입술을 꾹 다문 채 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과 싸구려 수송공이 아닌 예술가적 자존심을 지닌 재단사라는 사실을 아카키에게 확실히 보여줬다는 사실에 만족해하고 있었다. 아카키 예비치는 마치 꿈꾸는 듯한 기분으로 거리로 나섰다. 이게 다 뭐람. 그는 중얼거렸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어.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되었지?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야. 한참 동안 침묵한 그는 또다시 중얼거렸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어. 벌써 이 지경이라니. 설마 하긴 했지만 정말 이럴 줄이야.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었는데 정말이지 알 수 없는 일이로군.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길을 가다 굴뚝청소부와 부딪히는 바람에 어깨가 온통 시커먼 구름투성이가 되었고 공사 중인 건물 꼭대기에서는 쓰레기가 한가득 쏟아져 내려 그를 덮쳤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길가에 도끼창을 세워두고 딱딱하게 굳은 손바닥에 코담배를 털어놓고 있던 순찰병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나서야 그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왜 남의 얼굴에 코를 들이밀고 난리요? 멀쩡한 길을 놔두고 왜 이리로 기어들어오느냐 말이요? 순찰병이 호통을 쳤다. 그제야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집에 도착해서야 그는 겨우 제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치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음직한 친구와 의논이라도 하듯
자신에게 이성적이고 솔직하게 말을 건넸다. 아니야. 아카키 예비치가 말했다. 지금은 페트로비치와 말이 안 통해. 그는 지금 분명 부인한테 맞은 게 틀림없어. 차라리 일요일 아침에 찾아가는 게 낫겠어. 토요일 밤이 지나면 술 기운에 눈이 약간 풀리고 잠도 덜 깨어 있을 테니까. 술은 마시고 싶은데 마누라가 돈을 안 줄 거란 말이지. 그럴 때 손에 시코팩만 쥐어주면 말이 훨씬 더 잘 통할 거야. 그러면 외투도, 그리고 아카키 예비치는 이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용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첫 번째 일요일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멀리서 페트로비치의 부인이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장 그를 찾아갔다. 과연 페트로비치는 토요일 밤의 여파로 눈의 초점이 흐릿해져 있었으며 고개를 가누지 못할 정도로 잠이 덜 깬 상태였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 용건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자마자 마치 사탄이 그의 기억력을 일깨우듯 그는 정신을 번쩍 차렸다. 안 돼요. 그가 말했다. 새 것으로 주문하세요. 그러자 아크키 예비치는 시코백짜리 동전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기분 좋게 한 잔 마시죠. 페트로비치가 말했다. 하지만 그 낡은 외투는 아예 잊어버리세요. 그건 이제 쓸모없는 물건이라니까요. 제가 근사한 새 외투를 만들어 드릴 테니 아예 새로 맞추는 걸로 결론을 냅시다. 아카키 예비치는 여전히 수선에 있고 싶어 했지만 페트로비치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새로 한 벌 맞춰야 해요. 제가 실력을 발휘해서 최고로 만들어 드릴 테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식으로 깃 부분에 덮개를 달고 그 아래 은색 고리를 달아드릴 수도 있어요. 그제야 아카키 예비치는 새 외투 없이는 도저히 지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앉았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한단 말인가? 물론 크리스마스 상여금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는 있었지만 그 돈은 이미 오래전부터 쓸 곳이 정해져 있었다. 새 바지도 한 벌 맞춰야 했고 낡은 장화의 목 부분을 갈아준 구두 수선공에게 갚아야 할 오래된 빚도 있었으며 재봉사에게 셔츠 3장과 속옷용 리넨도 주문해야 했다. 요컨대 모든 돈을 다 써야만 했다. 설령 국장이 자비를 베풀어 40루블 대신 45루블, 아니 50루블을 준다 해도 외출을 맞추는 데 필요한 비용에 비하면 그저 바다에 떨어진 물방울이나 다름없었다. 비록 페트로비치가 종종 엉뚱하게 고집을 부리며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서 그의 부인조차 이 바보야 미쳤어 라고 소리치게 할 만큼 그가 제멋대로인 인물이라는 점을 아카키 예비치는 알고 있었지만 말이다. 어떤 때는 거금을 준다 해도 일하지 않겠다고 버티더니 이번에는 외투 원가보다 훨씬 비싼 금액을 부른 것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페트로비치가 80루블의 외투를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80루블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절반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절반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그 전에 우선 독자들에게 그 첫 번째 절반이 어디서 났는지부터 말해주어야겠다. 아카키 예비치에게는 1루블을 쓸 때마다 1그루센씩 자물쇠가 달린 작은 상자에 저금하는 습관이 있었다. 상자 꼭대기에는 돈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반년마다 그는 쌓인 구리 동전들을 세어 은하로 바꿨다. 이 습관을 꾸준히 지킨 덕분에 어느새 40루블이 넘게 쌓였다. 이렇게 절반의 비용은 마련된 셈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대체 어디서 또 다른 40루블을 구한단 말인가? 아카키 예비치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적어도 1년 동안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결심했다. 저녁에는 차를 마시지 않고
촛불도 켜지 않기로 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집주인 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램프 아래서 일을 하면 되었다. 거리로 나갈 때면 돌바닥 위를 최대한 가볍고 조심스럽게 거의 까치발로 걸어야 했다. 그래야 신발 밑창이 빨리 닳지 않을 테니. 세탁부에게는 빨랫감을 최대한 적게 맡겨야 했고 옷이 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집에 돌아오자마자 옷을 벗고 오랫동안 애지중지 아껴온 명가운만 입고 지내야 했다. 사실 처음에는 이런 궁핍한 생활에 적응하기가 조금 힘겨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럭저럭 익숙해졌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다. 저녁마다 허기를 느끼는 것도 익숙해졌는데 대신 앞으로 갖게 될 외투를 떠올리며 그는 자신을 위로했다. 그 무렵부터 그의 삶은 어딘가 모르게 예전보다 더 풍요로워진 듯 했다. 마치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 혹은 내면에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 사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유쾌한 동반자가 생긴 셈이었는데 그 친구란 다름 아닌 두툼한 솜을 채우고 해질 염려 없는 튼튼한 안감을 댄 바로 그 외투였다. 그는 전보다 생기가 넘쳤고 목표가 생긴 덕분인지 성품도 한결 단단해졌다. 그의 얼굴과 걸음걸이에서 의구심이나 망설이는 기색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눈은 반짝였고 때로는 아주 대담하고 당돌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기도 했다. 이를테면 기세에 단비털을 달면 어떨까 같은 생각들 말이다. 이런 생각에 정신이 팔려 한 번은 필사를 하다가 실수할 뻔해서 자신도 모르게 크게 앗! 하고 소리를 지르며 성호를 긋기까지 했다. 그는 매달 한 번씩 페트로비치를 찾아가 외투에 관해 의논했다. 옷감은 어디서 사는 게 좋을지, 가격은 얼마가 될지 말이다. 그는 언제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족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웠으나 결국 모든 재료를 사서 외투를 완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 생각했다. 그 일은 아카키 예비치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척되었다. 그에게 돌아갈 상여금으로 국장이 40루블이나 45루블이 아닌 무려 60루블을 책정한 것이다. 이는 그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액수였다. 국장이 아카키 예비치에게 외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드디어 두세 달을 더 굶주린 끝에 아카키 예비치는 80루블을 모았다. 평소 호수처럼 고요하던 그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하루라도 빨리 새 외투를 갖고 싶었던 그는 페트로비치와 함께 쇼핑을 나섰다. 그들은 아주 좋은 옷감을 적당한 가격에 샀다. 6개월 동안 고민해온 데다 매달 상점들을 돌며 시세를 확인해둔 덕분이었다. 페트로비치 자신도 이보다 더 좋은 옷감은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감으로는 면 소재를 골랐는데 어찌나 튼튼하고 두툼한지 페트로비치는 실크보다 낫고 심지어 더 예쁘고 윤기까지 난다고 말했다. 단비털은 사실 너무 비싸서 사지 못했지만 대신 그 상점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고양이 가죽을 골랐는데 멀리서 보면 단비털로 착각할 만한 품질이었다. 페트로비치는 꼬박 2주 동안 외투를 만들었다. 누벼야 할 부분이 아주 많았기 때문인데 그 과정만 아니었으면 외투는 훨씬 더 빨리 완성되었을 터였다. 그는 공임으로 12루블을 청구했는데 그 이하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작업이었다. 외투는 전부 실크사로 촘촘하게 이중 박음질되었고 페트로비치는 나중에 자신의 이로 솔기 하나하나를 눌러가며 다양한 문양을 새겨 넣었다. 정확히 며칠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페트로비치가 마침내 완성된 외투를 들고 나타난 그날은 아카키 예비치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다. 그는 아카키 예비치가 출근해야 하는 시간보다
훨씬 이른 아침에 외투를 가져왔다. 이보다 더욱 기가 막힌 시기에 도착할 수는 없었다. 혹독한 추위가 막 시작된 참이었고 앞으로 더 매서워질 기세였기 때문이다. 페트로비치는 유능한 재봉사답게 직접 외투를 들고 왔다. 그의 얼굴에는 아카키 아카키에비치가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의미심장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예사롭지 않은 작업을 완수했음을, 즉 단순히 안감을 대거나 수선이나 하는 재봉사와는 달리 새로운 옷을 창조하는 재봉사로 성장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듯 했다. 그는 외투를 감싸고 있던 보자기를 풀었다. 그 보자기는 세탁소에서 막 찾아온 듯 깨끗했는데 그는 나중에 다시 쓸 요량으로 보자기를 잘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자랑스럽게 외투를 꺼내 바라보더니 두 손을 들어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의 어깨 위에 능숙하게 걸쳐주었다. 그러고는 뒤에서 손으로 옷을 당겨 매무새를 만져주고는 단추를 채우지 않은 채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의 몸에 맞게 멋지게 늘어뜨렸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경험 많은 사람처럼 소매가 잘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페트로비치의 도움으로 팔을 넣어보니 소매 길이는 나무랄 데 없이 딱 들어맞았다. 한마디로 외투는 완벽했다. 때마침 추위가 들이닥친 터라 시기적으로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다. 페트로비치는 자신이 후미진 골목에 살고 간판도 내걸지 않은 처지인데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와 알고 지낸 지 워낙 오래되었기에 이토록 저렴하게 만들어준 것이라는 생색을 잊지 않았다. 만약 네프키스대로에서 장사를 했다면 공인만으로도 75루블은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이 문제로 페트로비치와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돈을 지급하고 감사를 표한 뒤 곧바로 새 외투를 입고 출근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페트로비치는 그를 뒤따라 나와 멀리서 외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일부러 역 골목을 가로질러 달려가 이번에는 정면에서 다시 한번 그 외투를 확인했다. 한편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마치 축제라도 즐기는 기분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는 매 순간 자신의 어깨 위에 새 외투를 걸치고 있다는 걸 의식했고 만족스러운 듯 여러 번 혼자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사실 이 외투는 두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따뜻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름다움이었다. 그는 주위 풍경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기쁨에 취해 걷다가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관청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현관 외투 보관소에서 외투를 벗어 세심하게 살핀 뒤 경비원에게 특별히 잘 보관해달라며 맡겼다. 대체 어떻게들 알았는지 관청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에게 새 외투가 생겼고 그 낡은 망토는 사라졌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다. 모두가 동시에 보관실로 몰려들어 외투를 구경했다. 동료들은 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기분 좋은 말을 해주었는데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처음에는 그저 미소만 짓다가 나중에는 쑥스러워 어쩔 줄 몰라 했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애워싸고 새 외투를 샀으니 마땅히 신고식을 치러야 한다며 적어도 한턱을 내야 한다고 입을 모으자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정신이 혼미해져 어찌할 바를 몰랐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한동안 얼굴을 붉힌 채 서 있다가 너무나도 순진하게 이건 사실 내 외투가 아니며 이러저러 해서 사실은 그 옛날 망토나 다름없다고 변명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마침내 관리 중 한 명이 자신은 전혀 거만하지 않으며 부하 직원들과도 잘 지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좋소. 아카키 에비치 대신 내가 파티를 열겠소. 오늘 저녁에 여러분 모두를 우리 집 차 모임에 초대하겠소. 마침 오늘이 내 세례명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니 아주 잘된 일 아니겠소?
관리들은 즉시 그에게 축하를 건네며 기쁘게 초대를 수락했다. 아카키 에비츠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모두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며 비난하는 바람에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다. 게다가 저녁에도 새 외투를 입을 기회가 생긴다는 생각에 그 역시 기분이 좋아졌다. 그날 하루는 아카키 에비츠에게 생애 최고의 승리를 맛본 그야말로 찬란한 축제와도 같았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귀가하여 외투를 벗어 벽에 조심히 걸어두고는 겉감과 안감을 다시금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비교해보려고 낡아서 해질 대로 해진 옛 외투를 꺼냈다. 그는 그 외투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낡은 망토에 처참한 몰골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연신 킥킥대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아카키 에비츠는 평소와 달리 아무것도 필사하지 않은 채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침대에 편히 누워있다가 여유롭게 옷을 챙겨 입고 새 외투를 걸친 뒤 거리로 나섰다. 불행히도 그 관리자가 어디에 살았는지 정확히 기억해내기 어렵다.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진 데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수많은 집과 거리가 머릿속에서 뒤엉켰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관리가 도시에서 가장 번화한 곳에 살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카키 이비치의 집과 가까울 리 없었다. 그는 인적 드물고 조명도 어두운 황량한 거리를 지나야 했다. 하지만 관리가 사는 지역에 가까워질수록 거리는 더 활기차고 북적였으며 조명도 한층 화려해졌다. 거리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우아하게 차려입은 귀부인들과 더 자주 마주쳤다. 남자들은 외투에 수달 모피깃을 달고 있었고 노쇠못이 박힌 격자 모양의 마차를 끄는 마부들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붉은 벨벳 모자를 쓴 마부들과 광택나는 마차, 곰가죽 외투가 더 자주 보였고 화려한 덮개를 씌운 마차가 거리를 쌩쌩 달렸다. 아카키 에비츠는 이 모든 풍경을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구경이라도 되는 양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저녁에 거리로 나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한 상점 쇼윈도 앞에 멈춰서서 그림 한 점을 구경했다. 신발을 벗어던져 예쁜 맨발이 다 드러난 아름다운 여인과 그 뒤편 문틈으로 구렛나루 수염을 멋지게 기른 남자가 훔쳐보고 있는 그림이었다. 아카키 에비츠는 고개를 저으며 웃고는 다시 걸었다. 그는 왜 웃었을까? 자신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지만 누구나 본능적으로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는 어떤 묘한 감정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관리들처럼 이런 프랑스 놈들이란 정말 못 말리겠군. 꼭 이런 해괴한 걸 즐긴단 말이야. 하고 생각했던 것일까? 하지만 어쩌면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마침내 아카키 에비츠는 관리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꽤 호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집은 건물 2층에 있었고 계단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바닥에 고무신 덧신 갈로슈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방 한가운데는 차주전자가 김을 뿜으며 웅웅 소리를 내고 있었고 벽에는 온갖 종류의 외투와 망토가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는 비버털깃이나 벨벳을 덧댄 화려한 장식이 달린 것도 있었다. 안쪽에서는 대화 소리가 들렸고 하인이 빈 유리잔과 크림 주전자, 설탕 그릇이 담긴 쟁반을 들고 나오자 그 소리는 더욱 뚜렷하고 크게 울려 퍼졌다. 먼저 도착한 관리들은 이미 차 한 잔씩 마신 듯 했다. 아카키 에비츠는 자신의 외투를 걸어두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눈앞에는 눈부신 불빛과 자욱한 담배 연기, 그리고 카드 테이블을 둘러싼 관리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여기저기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빠른 대화 소리와 의자 끄는 소리에 그는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는 방 한가운데 어색하게 멈춰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그를 발견한 동료들이 환호하며 그를 환영했고 다시 한번 그의 외투를 구경하기 위해 현관으로 몰려갔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츠는 다소 당황스러웠으나 워낙 순박한 사람이라 동료들이 자신의 외투를 칭찬하자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관심은 잠시뿐이었다. 동료들은 이내 그와 그의 외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제각기 원래 하던 카드게임 테이블로 돌아갔다. 이 모든 소음과 수다 그리고 북적이는 인파는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에게 너무나 벅찬 일이었다. 그는 도대체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손과 발을 비롯해 이 몸뚱이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조차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결국 그는 카드게임을 하는 사람들 곁에 앉아 카드패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품이 나오고 지루함이 밀려왔다. 평소라면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 훨씬 지났기 때문이다. 그는 집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려 했으나 사람들은 새 외투를 축하하는 샴페인을 반드시 마셔야 한다며 그를 보내주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나자 채소 샐러드, 차가운 송아지 고기, 페이스트리, 파이, 그리고 샴페인으로 차려진 식사가 나왔다. 사람들은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에게 샴페인 2잔을 연거푸 마시게 했는데 이후 그는 조금 더 흥겹게 느껴졌다. 그러나 이미 자정이 되었으며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는 집주인이 자신을 붙잡을 핑계를 찾지 못하도록 서둘러 방에서 빠져나와 현관에서 자신의 외투를 찾았는데 슬프게도 외투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는 외투를 털고 먼지 하나하나를 정성껏 떼어낸 뒤 어깨에 걸치고 계단을 내려와 거리로 나섰다. 거리로 나오자 밖은 여전히 밝았다. 하인들이나 온갖 사람들이 모여드는 작은 가게 몇 곳은 아직도 문이 열려 있었다. 문을 닫은 가게들도 문틈 사이로 길게 빛이 새어나오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마도 주인들은 하인이 어디 갔는지 찾고 있을 텐데 그들은 저희끼리 모여 앉아 수다를 떠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행복한 기분으로 길을 걸었다. 그러다 어떤 여인이 번개처럼 쌩하니 스쳐 지나가자 그는 무심코 그녀의 뒤를 따라 뛰기까지 했다. 하지만 곧바로 멈춰서서는 자신이 왜 빨리 걸었는지 의아해하며 다시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이윽고 황량한 거리가 펼쳐졌다. 이 길은 낮에도 을씨년스러웠는데 밤이 되니 더욱 음침해 보였다. 가로등은 갈수록 드문드문 보였고 기름을 아끼려는 건지 불빛조차 희미해져 갔다. 뒤이어 목조주택과 울타리가 보였으나 어디에도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오직 쌓인 눈만이 거리에 반짝였으며 덧창이 굳게 닫힌 낮은 오두막 지붕을 쓸쓸히 덮고 있었다. 그는 광장을 가로지르는 지점에 다다랐다. 건너편 집들이 간신히 보일 정도로 광활한 그 광장은 마치 공포스러운 사막처럼 느껴졌다. 저 멀리 세상의 끝자락에나 있을 법한 조그마한 초소에서 순찰병의 작은 등불만이 깜빡였는데 이 지점에 다다르자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의 즐거웠던 기분은 금세 사그라들었다. 그는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에 사로잡혀 두려운 마음으로 광장으로 들어섰다. 뒤를 돌아보고 양옆을 살펴보아도 사방은 온통 바다처럼 회행했다. 아니야, 차라리 보지 않는 게 좋겠어.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고 걸었다. 광장의 끝에 다다랐는지 확인하려고 눈을 떴을 때 그는 바로 코앞에 수염을 기른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요동쳤다. 이 외투는 내 건데. 그들 중 한 명이 커다란 목소리로 외투깃을 움켜쥐으며 말했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치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려던 찰나 두 번째 사내가 사람 머리통만한 주먹을 그의 입속으로 밀어 넣으며 중얼거렸다.
어디 외쳐보시지. 아카키 에비츠는 그들이 자신의 외투를 벗겨가고 무릎으로 자신을 걷어차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눈바디로 고꾸라졌고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몇 분 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는 광장의 추위를 느끼며 자신의 외투가 사라졌음을 실감했다.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광장 끝까지 닿지 않는 듯 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비명을 멈추지 않은 채 광장을 가로질러 순찰병의 초소를 향해 달렸다. 순찰병은 창문에 몸을 기댄 채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남자가 누구인지 구경하고 있었다. 아카키 에비츠는 그에게 달려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당신이 잠자는 바람에 강도당하는 사람을 못 본 게 아니냐며 울부짖듯 따져 물었다. 순찰병은 광장 한복판에서 두 남자가 그를 세우는 것을 보긴 했지만 친구 사이인 줄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괜히 여기서 힘 빼지 말고 내일 경찰서에 가서 외투를 훔쳐간 놈들을 찾을 수 있게 신고나 하라고 말했다. 아카키 에비츠는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달려갔다. 관자놀이와 뒤통수에 두문두문 나있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몸과 팔다리는 눈이 잔뜩 묻어 있었다. 그가 묵고 있는 하숙집 여주인은 무시무시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주인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셔츠 소매로 가슴팍을 가리고 허둥지둥 문을 열어주러 나갔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아카키 에비츠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자 여주인은 두 손을 맞잡으며 당장 경찰서장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장의 부하들은 거드름만 피우며 말로만 잘해주겠다고 약속할 뿐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주인이 잘 아는 서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 최선이었는데 여주인의 예전 요리사였던 핀란드인 안나가 지금 그 서장의 집에서 유모로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주인은 서장이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자주 보았으며 그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기에 분명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조언을 들은 아카키 에비츠는 슬픈 마음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어떤 밤을 보냈을지는 타인의 처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경찰서장을 찾아갔으나 서장은 아직 일어나지 않아 만날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오전 10시에 다시 갔을 때도 여전히 자고 있다는 답변뿐이었고 11시에 갔을 때는 서장님께서 집에 안 계십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점심시간에 다시 찾아가자 서기들은 용건을 집요하게 물으며 그를 들여보낼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아카키 에비츠는 난생 처음으로 오기를 부려보기로 마음먹고 서장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을 막아설 생각 말라며 나는 법무부서 소속이므로 상부에 고발하겠다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서기들은 감히 대꾸하지 못했고 그들 중 한 명이 서장을 부르러 갔다. 서장은 외투를 도둑맞았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지만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는 대신 그는 아카키 에비츠에게 왜 그렇게 늦게 귀가했느냐, 평소에도 늦게 다니느냐, 아니면 무슨 수상쩍은 업소에 다녀오는 길이었냐는 식의 질문을 퍼부어댔다. 아카키 에비츠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어 자신의 외투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서장실을 나왔다. 그날 아카키 에비츠는 평생 처음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아주 창백한 얼굴로 이전보다 훨씬 더 초라해진 낡은 망토를 걸치고 나타났다. 외투를 강도당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으나 그런 와중에도 아카키 에비츠를 조롱할 기회를 놓치지 않은 동료들이 있었다. 그들은 즉석에서 모금하기로 했으나 이미 국장의 초상화 제작비와
친분이 있는 작가의 책을 구매하는데 큰 비용을 쓴 터라 모인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들 중 동정심을 느낀 한 동료는 적어도 좋은 조언이라도 해주고 싶어 아카키 이비치에게 경찰에 가지 말라고 일러주었다. 설령 상관에게 잘 보이려는 경찰이 어떻게든 외투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 옷이 자기 것이라는 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 경찰이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유력 인사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 유력 인사가 담당자들과 다리를 놓아준다면 사건 처리가 훨씬 빨라질 터였다.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아카키 이비치는 그 유력 인사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 유력 인사의 정확한 직위가 무엇인지는 오늘날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독자들이 알아야 할 점은 그 유력 인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그 전까지는 보잘것없는 인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그의 현재 직위는 그보다 더 높은 이들과 비교하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남들 눈에는 하찮게 보여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또한 그는 여러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 했었다. 예를 들어 그가 출근할 때 하급 관리들이 계단까지 나와 영접하게 했고 그 누구도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했으며 가장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하급 서기부터 상급 관리까지 철저한 위계 질서를 따라 한 단계씩 보고가 올라가야 했으며 모든 업무는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걸쳐야만 비로소 그의 책상에 놓였다. 이렇듯 러시아는 모방하려는 습성이 전염병처럼 퍼져 있어 누구랄 것도 없이 자기 상관을 흉내내고 그대로 따라하기 바빴다. 심지어 어떤 서기관은 작은 부속실의 책임자로 승진하자마자 자신의 집무실을 칸막이로 나누고는 그곳을 접견실이라 불렀으며 문 앞에는 빨간 깃에 금실 장식을 단 하인을 세워두고 방문객을 맞이하게 했다고 한다. 그 접견실이라는 곳은 평범한 책상 하나 들여놓기에도 비좁았는데 말이다. 그 유력 인사의 태도는 위험 넘쳤으나 어딘가 지나치게 과시적이었다. 그는 조직 관리의 핵심을 오로지 엄격함에 두었다. 그는 입버릇처럼 엄격함, 오로지 엄격함 뿐이라고 말했는데 마지막 단어를 뱉을 때는 대화 상대의 얼굴을 의미심장하게 노려보았다.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 겨우 10명 남짓한 부하 직원들은 이미 충분히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멀리서만 보여도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줄을 지어 서서 그가 방을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와 부하 직원들이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는 늘 위압적이었으며 주로 3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자네가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 말인가? 자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이런 점만 제외하면 그는 동료들에게 친절하고 부탁도 잘 들어주는 아주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장군이라는 계급이 주는 무게감은 그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자신과 동격인 장군급 인사를 대할 때면 그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은 데다 머리도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자신보다 한 계급이라도 낮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는 입을 꾹 다물어버렸다. 그런 그의 모습은 동정심마저 자아냈는데 본인 자신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권위 때문에 망설이는 그의 태도는 측은함마저 느끼게 했다. 재미있는 대화나 모임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그의 기색이 훤히 보였음에도 매번 망설임이 그를 가로막았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너무 격떨어지지 않을까? 격이 없이 굴다가 내 권위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 끝에 그는 늘 침묵을 지켰고 가끔 외마디 소리나 내뱉는 정도에 그쳤다.
그리하여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이 유력 인사를 찾아갔는데 하필이면 그에게는 최악의 시점이었고 유력 인사에게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할 절호의 기회였다. 유력 인사는 집무실에서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고향 친구이자 어린 시절 동창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그때 마침 바슈마츠킨이라는 사람이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게 누구지?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어느 관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기다리라고 해. 지금은 면회할 시간이 아니야.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이 유력 인사가 아주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미 친구와 나눌 이야기를 진작에 다 끝낸 상태였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진작에 끊겨 한참 전부터 길고 지루한 침묵이 이어지던 참이었다. 그저 서로의 허벅지를 툭툭 치며 그렇게 생각하나? 이반 아브라모비치? 그렇고 말고 스테판 바를라미치 같은 말이나 주고받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가 관리를 기다리게 한 이유는 관직을 떠나 시골에서 오래 지낸 친구에게 자기 대기실 문턱이 얼마나 자신을 기다리는지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할 이야기도 완전히 바닥나고 지겨울 정도로 침묵을 즐긴 뒤 안락 의자에 기대앉아 시가 한 대를 다 태우고 나서야 그는 문득 생각났다는 듯 보고서를 들고 문가에 서 있던 비서에게 말했다. 아참, 아까 기다리던 관리가 있었지. 들어오라고 하게. 아카키 에비치의 주눅든 태도와 낡아빠진 관복을 보자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요? 이 목소리는 그가 지금의 직급으로 승진하기 전 일주일 내내 방 안에서 거울을 보며 연습하던 말투였다. 이미 겁을 잔뜩 집어먹은 아카키 에비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평소보다 혀가 더 꼬여 그게 그러니까 같은 말을 더 자주 하며 자신의 외투는 아주 새 것이었는데 아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둑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유력 인사가 어떻게든 나서서 경찰서장에게 직접 연락해 외투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유력 인사는 이런 아카키의 태도가 너무나 무례하다고 느껴 말을 끊으며 쏘아붙였다. 이보게, 자네는 예의를 모르나? 대체 어디서 봤나? 이런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른단 말인가? 먼저 아래 관청에 단원서를 냈어야지. 그러면 부서장에게 보고되고 다시 과장에게 전달된 다음 비서에게 넘겨주고 그 비서가 나에게 가져왔을 것 아닌가? 하지만 아카키 에비치는 땀을 비우듯 흘리면서도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제가 감히 직접 찾아뵌 것은 그게 그러니까 비서라는 자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족속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유력 인사가 호통쳤다. 대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온 거지? 어디서 그런 해괴한 생각을 하게 된 건가? 상관에게 무례하게 구는 게 요새 젊은 것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도 한단 말인가? 유력 인사는 아카키 에비치가 이미 50살에 가까운 나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만약 아카키를 젊은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건 오직 80살 노인과 비교했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다. 자네가 지금 누구와 말하고 있는지 아는가? 자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고 있느냐 말이다. 알고 있느냐고 내가 묻고 있지 않나? 그러고는 발을 구르며 목소리를 어찌나 높였는지 아카키 에비치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충분히 겁에 질릴 정도였다. 아카키 에비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직원들이 달려와 부축하지 않았더라면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을 것이다.
그들은 정신을 잃은 그를 밖으로 실어 나갔다. 하지만 유력 인사는 자신의 호통이 예상보다 훨씬 큰 효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에 흡족해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정신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도취한 그는 이 상황을 친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곁눈질로 살폈다. 그리고 친구가 몹시 당황해하며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는 내심 쾌재를 불렀다. 아카키 에비츠는 자신이 어떻게 계단을 내려와 거리로 나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손발의 감각이 전혀 없었다. 평생 살면서 고위관리에게, 그것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토록 호된 꾸지람을 들은 적은 없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눈보라치는 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바람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방식대로 사방팔방, 골목골목에서 그를 덮쳐왔다. 순식간에 목구멍까지 파고든 찬바람 때문에 편도염이 도졌고 그는 집에 도착했을 때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목은 퉁퉁 부어올랐고 그는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다. 호된 호통의 위력이란 이토록 대단한 법이다. 다음 날 심한 고열이 시작되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혹독한 기후 덕분에 그의 병세는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 의사가 도착해 그의 맥을 짚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환자에게 최소한의 도리는 다했다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 찜질 처방을 내리는 것뿐이었다. 그러고는 그가 36시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으며 집주인에게 말했다. 이 환자에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소나무 관을 주문하세요. 참나무관은 이 사람한테는 너무 비쌀 테니까요. 아카키 에비츠가 이 가혹한 말을 들었을까? 만약 들었다면 그 말에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까?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한탄했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는 줄곧 헛소리를 하며 사경을 헤맸기 때문이다. 그의 앞에는 기괴한 환영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어떤 때는 페트로비치를 보고 외투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면서 침대 밑에 숨어있는 도둑들을 때려잡을 덫을 설치해달라고 했다. 그는 집주인에게 이불 밑에 숨은 도둑을 끌어내라고 매 순간 비명을 질러댔다. 그러다가는 새 외투가 있는데 왜 낡은 망토가 걸려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또 어떤 순간에는 자신이 그 유력 인사 앞에 서서 호된 꾸지람을 듣는 환상을 보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빌다가 마침내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나이든 집주인은 평생 그에게서 그런 험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깜짝 놀라 성호를 그었다. 이후 그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는데 분명한 것은 그가 횡설수설 내뱉는 뒤엉킨 말들과 생각들은 언제나 그의 외투를 중심으로 맴돌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마침내 가엾은 아카키 에비츠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의 유품을 수습하기 위해 봉인을 하거나 목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우선 그에게는 상속인이 없었으며 둘째로는 물려줄 만한 유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고작 해야 거의 기펜 한 묶음, 관청에서 쓰는 흰 종이 한 권, 양말 3켤레, 바지에서 떨어져 나간 단추 2-3개, 그리고 독자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그 낡은 망토가 전부였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는 신만이 아실 일이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이 이야기를 내게 해준 사람조차 그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사람들은 아카키 에비츠를 운구해 나가 매장했다. 그리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마치 그가 처음부터 살지 않았던 것처럼 아카키 에비츠의 흔적은 사라졌다. 그는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으며 누구에게도 흥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심지어 평범한 파리조차
핀으로 꽂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연구원들조차 그에게는 단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관청 사람들의 조롱을 묵묵히 견디며 단 한 번도 남다른 일을 해보지 못한 채 무덤으로 향한 존재.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생의 마지막 순간에 외투라는 찬란한 손님이 찾아와 잠시나마 비참한 삶을 위로해 주었으나 비극적이게도 위대한 인물들이나 겪을 법한 잔인한 재앙이 하필이면 그를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며칠이 지나 당장 출근하라는 국장의 지시를 전달하기 위해 누군가가 그의 하숙집을 찾아왔다. 하지만 그는 아키카가 출근할 수 없다는 말만 전해 듣고 돌아와야 했다. 왜 못 온다는 건가? 국장이 물었다. 글쎄, 죽었답니다. 장사 지낸 지 벌써 나흘이나 됐대요. 이렇게 관청 사람들은 아카키 이비치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다음날 그의 자리는 새로운 관리가 앉았다. 그 새 관리의 글씨는 아카키처럼 곱지 않고 옆으로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나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것이 끝이 아니었음을. 보잘것없는 생애에 뒤늦은 복수라도 하듯 그가 사후에 엄청난 파란을 일으킬 운명이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믿기지 않게도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우리의 이 예상치 못한 이야기는 환상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간다. 어느 날 갑자기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칼렌킨 다리와 그 인근에 죽은 자가 관원의 모습으로 나타나 도둑맞은 외투를 찾아 헤맨다는 것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도둑맞은 자기 외투라고 중얼거리며 상대가 누구든 지휘 고아를 막론하고 어깨에 걸친 외투를 잡아채갔다고 한다. 고양이 가죽, 비버, 여우, 곰, 세이볼 등 사람들이 몸을 감싸기 위해 걸친 온갖 종류의 털과 가죽 외투가 그 대상이었다. 관청의 관리 중 한 명은 이 죽은 자를 직접 목격하고는 그가 아카키 예비치임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공포에 사로잡혀 온 힘을 다해 도망치느라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 그저 멀리서 그가 자신을 향해 손가락을 흔들며 위협하는 모습만 보았을 뿐이다. 결국 여기저기서 불만이 이어졌는데 빈번하게 벌어지는 외투 강탈 사건 때문에 9급 관리는 물론이고 7급 관리들조차 외투를 빼앗겨 감기에 걸릴 위험에 처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시체를 생포하든 사살하든 붙잡아 본보기로 엄중히 처벌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거의 성공할 뻔했다. 키루시킨 골목을 지키던 한 순찰병은 은퇴한 음악가의 모즈 코트를 벗기려던 범행 현장에서 시체의 덜미를 낚아챈 것이다. 멱살을 잡은 순찰병은 2명의 동료를 불러 그들에게 범인을 꽉 붙잡고 있으라고 했다. 그 사이 순찰병은 얼어붙은 코를 녹이기 위해 장화 속에 넣어둔 코담배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그 코담배는 시체조차 참을 수 없을 만큼 독한 것이었다. 순찰병이 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왼쪽 콧구멍에 가루 반줌을 갖다 대자마자 시체가 어찌나 격렬하게 재채기를 했던지 세 사람의 눈에 이물질이 가득 들어가고 말았다. 그들이 눈을 닦으려 손을 올린 사이 죽은 자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고 세 사람은 자신들이 누군가를 붙잡고 있기는 했던 것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이후 경찰들은 죽은 자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산 사람마저 붙잡기 두려워했는데 저 멀찍이서 어이 이봐 그냥 가 라고 소리칠 뿐이었다. 그래서 죽은 관리의 유령은 이제 칼린킨 다리를 넘어 더 멀리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겁 많은 이들에게 큰 공포를 안겼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느닷없이 환상적인 전개를 맞이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인물, 즉 그 유력 인사에 대해 우리는 잊고 있었다. 우선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는 가련한 아키키 이비치를 처참하게 짓밟아 내보낸 뒤
일종의 후회를 느꼈다. 그는 고통이라는 감정을 불편해했는데 사실 사회적 지위라는 가면에 가렸을 뿐 그는 친구가 집무실을 떠나자마자 불쌍한 아키키 예비치를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의 꾸지람을 견디지 못하던 가련한 아키키의 모습이 거의 매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생각이 어찌나 그를 괴롭히던지 일주일 후에 관리 한 명을 보내 정말로 도와줄 길은 없는지 알아보게 할 결심까지 했다. 그러나 아키키 예비치가 고열로 죽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는 깜짝 놀라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든 불쾌한 감정을 떨쳐버리고 싶어 그날 저녁 친구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행히도 모두 자기와 같은 계급이었기에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었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그는 금세 기분이 좋아져 마음을 열고 대화에 즐겁게 참여했으며 한마디로 유쾌한 저녁 시간을 보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그는 샴페인 2잔을 마셨는데 누구나 알다시피 샴페인은 우울한 기분을 털어내고 흥을 돋는데 더할 나위 없는 처방이 아닌가. 샴페인 기운이 돌자 그는 모험심이 발동했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대신 평소 친분이 있던 독일계 여인인 카롤리나 이바노브바를 보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참고로 이 유력 인사는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었으며 한 가정의 성실한 남편이자 존경받는 아버지였다. 이미 관직에 나간 2 아들과 콧날이 약간 들렸지만 앙증맞은 코를 가진 16살 난 예쁜 딸이 매일 아침 그의 손에 입을 맞추며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빠라고 인사했다. 여전히 생기 있고 아름다운 그의 아내 역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입을 맞추게 한 뒤 담대로 그의 손에 키스하곤 했다. 그러나 그 유력 인사는 지금의 가정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면서도 도시 반대편에 애인 1명쯤 두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했다. 그 여인이 아내보다 더 젊거나 예쁜 것도 아니었지만 세상에는 원래 이해하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있는 법이고 이를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유력 인사는 계단을 내려와 마차에 올라타며 마부에게 카롤리나 이바노브에게 가자고 명령했다. 따뜻한 외투로 몸을 감싼 그는 러시아인이라면 누구나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 할 만한 황홀한 기분에 젖어들었다. 굳이 무언가 떠올리려 애쓰지 않아도 감미로운 상상들이 알아서 밀려들어와 머릿속을 기분 좋게 채워주는 그런 상태 말이다. 그 생각들은 억지로 떨쳐낼 이유도 떠올릴 필요도 없을 만큼 그저 달콤하기만 했다. 그는 만족감에 젖어 조금 전 파티에서 즐겼던 장면들과 사람들을 배꼽 잡게 했던 재치 넘치는 입담을 떠올렸다. 몇몇 농담은 나지막히 읊조려 보았는데 다시 생각해도 여전히 웃음이 터져 나올 만큼 재미있었다. 그가 혼자 낄낄대며 웃은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때때로 느닷없이 불어닥치는 돌풍이 그의 흥을 깨트렸다. 대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를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눈두덩이를 퍼부었으며 외투깃을 돛처럼 부풀리더니 급기야 초자연적인 힘으로 외투를 머리 위까지 뒤집어 씌워 그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유력 인사는 누군가 자신의 목덜미를 거칠게 움켜쥐는 것을 느꼈다. 뒤를 돌아본 그는 낡고 해진 관복을 입은 왜소한 체구의 남자를 보았고 공포에 질린 채 그가 아카키 예비치임을 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눈처럼 창백했고 마치 시체 같았다. 하지만 유력 인사가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낀 것은 죽은 자가 자기 입을 열어 무덤의 악취를 풍기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내뱉었을 때였다. 아, 드디어 찾았군. 이제야 내 놈의 덜미를 잡았어. 내 놈의 외투가 필요하다. 내 외투를 찾아달라는 간청은 무시하고 나를 꼬집기만 하더니
이제 내 놈의 외투를 내놓을 차례다. 너무 놀란 유력인사는 공포에 질려 죽을 것만 같았다. 아랫사람들을 호령할 때만 해도 그는 위세를 떨치며 보는 이마다 와, 정말 대단한 분이야 라며 찬사를 듣곤 했지만 정작 이 위기의 순간에 그는 겁만 번지르르한 영웅들과 다름없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 뿐이었다. 어찌나 무서웠던지 그는 이 충격으로 병이라도 얻는 게 아닐지 두려울 정도였다. 그는 서둘러 어깨에서 외투를 벗어던지고는 마부에게 평소답지 않은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최대한 빨리 집으로 가게! 절박한 순간에만 들을 수 있는 채찍질보다 더 무서운 비명을 듣자마자 마부는 본능적으로 비상사태임을 직감하고 어깨 사이로 머리를 잔뜩 움츠린 채 화살처럼 내달렸다. 불과 6분 만에 유력인사는 자기 집 현관에 도착했다. 창백하게 질린 채 외투도 없이 그는 카롤리나 이바노브 집 대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어떻게 방까지 들어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혼비백산한 그는 밤새도록 끔찍한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차를 마시던 딸이 말했다. 아빠, 오늘 너무 창백해요. 하지만 아빠는 침묵을 지켰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혹은 어디에 가려 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그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하급 관리인들에게 자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라는 호통을 줄이게 되었고 설령 그런 말을 하더라도 먼저 상황을 파악한 뒤에야 입을 열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점은 그날 이후로 죽은 관리의 유령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유력 인사의 외투가 유령의 어깨에 딱 맞았던 모양인지 어쨌든 행인들의 어깨에서 외투를 빼앗아 갔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나치게 예민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 중 일부는 결코 안심하지 못했으며 도시의 먼 지역에서는 여전히 죽은 관리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콜롬나의 어느 순찰병은 집 뒤편에서 유령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워낙 체격이 왜소했던 그는 차마 유령을 붙잡지는 못하고 어둠 속에서 그 뒤를 쫓아갔다. 그러자 마침내 유령이 뒤를 돌아보며 멈춰서더니 이렇게 물었다. 뭘 원하지? 그때 유령이 불쑥 내민 주먹은 산 사람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거대했다. 그래서 순찰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얼버무리고는 즉시 발길을 돌렸다. 그 유령은 키가 훨씬 컸고 커다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오브오프 다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Fought through the mountains, whispers of night, beyond the valley.